안녕하세요. 퍼스널 트레이너 겸 요가 강사 이우재라고 합니다. 이번 강연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깊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요가를 그리고 일상의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습관,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제 책 각자의 요가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조금 확장시켜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완성된 어떤 수행이나 아니면 일상의 수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역시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 가고 있는 사람이고 좌충우돌하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아서 아니면 더 많은 걸 경험해서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요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요가 많이 접해 보셨을 거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요가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가 해보셨어요? 아니면 요가 해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너무 뻣뻣해서 요가 못해요. 아니면 유연한 사람들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요가 선생님들은 날씬하고 유연하고 기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여름이었어요. 제가 나시티를 입고 너무 더워서 강의 자료를 이렇게 짊어지고 갔을 때 그 요가원에 이제 운영하시는 요가원 원장님이 제가 강사인 줄을 모르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외모를 보고 처음에는 이제 남자의 키도 작고 조금 근육질이 있고 땅땅한 사람이 오니까 요가 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요가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제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집에서 요가 수련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아내가 생각하는 요가는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냥 고요하게 앉아서 명상을 하거나 좌법을 수련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하는 수련은 막 점프도 뛰고 거꾸로 서고 또 굉장히 격한 우자이 호흡이라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특유의 소리를 내는 호흡을 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아내는 아니 이게 요가야? 이렇게 놀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가에 대해서 많은 오해나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요가를 시작할 때는 저는 퍼스널 트레이너로서 먼저 이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트레이너로서 더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저는 격투기를 정말 오래 수련했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격투기를 잘하기 위해서 내 움직임이 좋아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를 궁금해하다가 굉장히 유명한 파이터가 요가 수련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무작정 요가를 흉내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퍼스널 트레이너로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 사람들을 대하면서 감정 노동을 할 때 제가 제 안에서부터 뭔가 무너져 내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되게 심하게 경험도 해보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도 그러면 요가를 좀 더 진지하게 해봐야겠다. 요가 수련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고 요가 수련을 하면 사람이 고요해진다라고 또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가의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요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배우기 위해서 흔히 많이들 알려져 있는 요가 지도자 과정도 수료를 하고 또 어려운 시험도 봤고요. 그런데 정말 흥미롭게도 제가 요가를 하면서 더 행복해지고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요가는 매트 위에서만 하는 요가 같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가 수련을 하고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마지막 사바아사나로 누웠을 때는 너무 평화롭고 행복하고 내가 나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트 밖으로 벗어나기만 하면 수련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저는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저 몸이 조금 유연해졌을 뿐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요가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그렇지? 더 재미난 건 제가 요가 수업을 하면서 만나는 예비 지도자분들 아니면 다른 요가 선생님들도 비슷한 거예요. 어떤 동작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오늘 요가 수련을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오늘 요가 수련을 하는데 자기 마음처럼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또 요가 수련을 하고 싶은데 일상에서 아니면 자기 삶에서 오는 다양한 사건들 때문에 자기 요가 수련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그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요가 수련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요가 수련하거나 또 우리 불교 박람회니까 불교와 관련된 어떤 식습관, 비건 아니면 채식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채식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내 배우자나 친구가 야,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마음처럼 따라와 주지 않아서 또 화를 느끼기도 하고 감정이 요동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의 요가도, 그리고 제 동료 요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수련자들의 요가도 뭔가 매트 위에서만 하는 요가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가 철학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수련을 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무언가를 잘 모르겠을 때는 이 경전이나 아니면 앞선 선구자들의 글을 읽고 공부를 하라는 그런 덕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헤매기 시작하고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책꽂이 한 켠에 이렇게 장식품처럼 꽂혀져 있던 요가 경전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난 요가 지도자 과정을 듣고 있고 요가 강사니까 경전은 좀 읽어봐야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가 수트라라고 이제 요가의 어떤 수행 체계나 철학을 처음으로 문자화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요가 경전입니다.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 사진 자료에 올려드린 이 책을 제가 꺼내서 다시 봤습니다. 이 요가 수트라, 파탄잘리 요가 수트라 제1장 2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가 치타 브루티 니로다. 치타는 마음이거든요. 요가는 이 마음의 작용,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마음의 어떤 동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라고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에서는 요가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요가가 마음의 작용을 억제하는 그런 것들을 폭넓게 일컫는다면 사실 나는 요가를 하고 있던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매트 위에서 요가 동작이라는 것을 했을 뿐이지 요가 수련을 했고 내 삶에 요가가 들어오지는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에서는 요가의 어떤 수행의 체계를 8가지로 구성을 합니다. 야마, 니야마, 아사나, 프라나야마, 프라티아라라,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 사마디라는 해탈로 가는 앞에 7가지의 단계 또는 과정을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요가 수련, 요가 동작은 아사나, 몸을 써서 하는 수련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가 수트라에서 이야기하는 요가 수행은 야마, 니야마. 야마는 어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니야마는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나 수련, 그리고 나서 프라나야마, 호흡 수련,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다 보면 프라티아라, 어떤 감각을 제어하고 통제해서 다라나 디아나, 짧게 집중이 되고 그 집중이 이어져서 명상이 되고 그것이 사마디, 깨달음으로 간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제 요가는 그냥 아사나만 붙잡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매트 위에서 그냥 더 유연해지고 나는 요가를 행복해지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변화를 위해서 실천했던 건데 그냥 매트 위에서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화려한 그냥 요가 행위자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천을 해야겠다. 정말 요가가 그런 거라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어제 안 됐던, 지난주에 안 됐던, 혹은 지난달에 괴로웠던, 작년에 전혀 시도하지 못했던 아사나를 완성하는 것보다는 일상에서 내가 요가를 실천하기 위한 이 요가 철학을 조금이라도 일상에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말 나한테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특히 마음을 억제한다? 혹은 마음의 동요를 다스린다? 제가 만약 그런 게 됐다면 더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가 경전을 읽어보고 또 다른 이렇게 스님들이나 혹은 요가 수련자분들의 어떤 강연이나 또 수행법들을 보면서 어떤 공통된 맥락을 제가 하나 이해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아이는 제 인생 첫 반려견 백곰이거든요. 정말 귀엽죠. 정말 착해요. 말도 정말 잘 듣고 배변도 정말 잘 가리고 분리불안도 없고 공격성도 없어서 너무 착한데 이 아이는 정말 건강합니다. 하루에 3번씩 산책을 하고 저하고 정말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애가 너무 건강해서 가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비가 오는 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사실 얘는 물에 젖는 걸 싫어해서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집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가 수련을 하든 조금 잠을 자든 아니면 밥을 먹든 계속 와서 치댑니다. 발도 얹어보고요. 괜히 핥고 또 괜히 밖에서 별다른 소리도 안 나는데 지져보고 천방지축으로 점점 사고를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천방지축 사고치는 백곰이를 얌전하게 하려고 소리도 질러보고 왜 그러냐 쫓아도 다녀보고 아니면 막 들어도 보고 장난감으로 막 유인도 해보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유명한 여러분들 다들 아실만한 반려견 훈련사 분들의 이런 클립을 보고 굉장히 놀라운 걸 알았어요. 이렇게 애들이 천방지축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제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즉 보호자 입장에서 반려견이 하는 행동이 좋지 않은 행동일 때는 먼저 그것을 반응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항상 먼저 반응했거든요. 짖으면 왜 짖니? 짖으면 안 돼. 혹은 뭔가를 막 갈그면 백곰아 안 돼. 우리 다들 아시잖아요. 애들 키우는 분들은 아마 더 잘 아실 텐데 반사적으로 안 돼! 하지마가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일절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눈도 주지 않고 아예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짖을 때도 막 뛰어다닐 때도 오히려 그때 제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숨 한 번 깊게 쉬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백곰이가 눈치를 봅니다. 왜 여기에 반응을 안 하지? 그러다가 제가 맛있는 간식을 하나 꺼내서 그냥 제 손에 가만히 잡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요. 백곰이가 저한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앉아볼까? 손을 얹어볼까? 혹은 배를 까볼까? 막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차분하고 좋은 행동이라고 판단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조금씩 차분해지고 안정이 돼요. 그러면 저는 그때 잘했어, 옳지 하고 백곰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줍니다. 그러면 백곰이는 간식을 먹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그냥 잠을 잡니다. 고요해지는 거죠. 그때 이걸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통찰을 얻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비유를 티벳의 한 승려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이 요동치는 마음을 미친 원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친 원숭이를 제압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마취총을 쏠까요? 때릴까요? 아마 더 길길이 날뛸 겁니다. 절대 잡지 못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바나나를 하나 들고 있으면 돼요. 즉, 마음이라는 미친 원숭이, 마음이라는 천방지축 강아지를 달래는 방법은 제일 먼저 그 마음의 동요에 같이 반응하지 않고 대신에 그 마음의 동요가 동요하거나 춤추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거 말고 집중할 대상을 주는 겁니다. 백곰이에게 제가 차분하게 앉아서 그냥 간식을 쥐고 있었던 것처럼,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줬던 것처럼 요란한 마음에 집중할 간식을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제 1대1 수업 회원님이 제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을 때, 아니면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오지 않을 때 저는 막 화가 납니다. 아니, 비싼 돈을 내고 1대1 수업을 받는데 왜 이렇게 하지? 왜 시간을 안 지키지? 왜 자기 몸을 이렇게 가꾸지 않지? 자기 몸을 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지? 막 그 생각에 쫓아가요.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에 계속 쫓아가고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만 바라봅니다.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백곰이를 쫓아다니는 제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거 말고 다른 집중할 대상을 찾으면 대부분 생각의 환기가 되죠. 그런데 보통 집중할 대상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 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보통 시도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뇌는 해야지, 하고 싶다, 원한다에 반응을 하지, 하지 말아야지에는 반응을 못 합니다. 오히려 하지 말아야지 하면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코끼리 생각하잖아요. 담배 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담배 생각이 나죠. 오늘은 술 마시지 말아야지. 그러면 술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내 마음의 동요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내가 다른 것에 집중을 해야겠구나. 그럼 내가 무엇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뭔가 특별하지 않아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책을 읽어보려고도 했고요. 아니면 온라인 게임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면 모바일 게임은 집중하기엔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를 실제로 건강하게 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마음의 집중의 대상이 외부에 있잖아요. 그저 나를 화나게 하거나 스트레스하거나 내 마음에 동요를 만들었던 그 돌을 던진 것에 다른 파동을 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더 산만해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제가 제 요가 선생님을 만나서 진지하게 수련을 하면서 명상과 호흡 수련을 할 때 저한테 맞는 수행 방법은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저는 트레이너고 몸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때도 호흡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호흡이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어보셨던 코어의 시작이자 코어를 만드는 전제이기 때문에 호흡에 집중을 하는데, 그러면 요가 수련에서도 호흡을 강조하니까 내가 어떻게 숨 쉬는지나 관찰해보자. 정말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집중의 대상이 그 전에 했던 집중의 대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방향이 나한테 오거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숨 쉬는지, 내가 숨 쉴 때 어디가 움직이고 어디에 긴장이 있고 또 내 반응은 어떤지, 집중의 대상을 나한테로 가지고 오는 거, 이것을 감각의 제어라고 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가 수트라에 나왔던 아사나, 프라나야마, 그 다음 단계인 프라티아하라라는 개념입니다. 프라티아하라는 현대인한테 정말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혹은 네이버 뉴스, 다양한 팟캐스트, 메시지 같은 굉장히 많은 정보에 반응을 하며 삽니다. 계속 의식이 밖으로 가요.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휩쓸려 가는지 생각을 못 합니다. 오히려 요가 수련자들도요, 의식의 흐름이 다 밖에 있어요. 요가 매트를 깔잖아요. 그러면 정말 재미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수련하러 온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매트를 막 깔면서 저 사람 매트 멋있네. 저 사람 요가복 신상이네. 자기 요가복 한번 보고요. 또 요가 수련을 하면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호흡에 집중하세요. 지금 발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아니면 허리가 눌리지 않게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해도 다들 뭘 하냐면 옆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했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저 사람 잘하네? 꼭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자세에서 손을 발목을 잡을 수 없거나 혹은 이 자세에서 허리에 불편함이 있으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자세는 시도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5명 중에 옆에 사람 2사람이 하면 나머지 3분도 억지로 시도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분명 요가는 마음의 작용을 억제하고 마음의 동요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 요가 수련을 하러 와서 외부의 의식을 두니까 지금 내 수련이 아니라 남의 수련을 보고 있으니까 몸을 오히려 다치게 하기도 하고 더 괴로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련도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뒤늦게 나는 요가를 시작했고 퍼스널 트레이너면서 요가 강사니까 더 몸을 잘 써야겠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수련했습니다. 아사나 수련을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아침에 굉장히 유연성을 강조한 수련을 했으면 퍼스널 트레이너로서 필요한 근력 운동을 밤에도 하고요. 그렇게 하루에 2번씩, 3번씩 몸을 쓰고 제가 좋아하는 격투기 수련도 틈나는 대로 가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허리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제 디스크가 완전히 터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몸도 아예 움직일 수 없고 극심한 고통에 경련이 심해져서 119를 불러서 집에서 실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가 하신다고 하셨죠? 억울하시겠네요. 그런데 지금 허리면 요가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선생님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어떻게 요가하는 애가 허리가 이렇게 돼서 오니?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제 몸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지금 이대로 못 버텨. 왜냐면 마약성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조금 통증을 잊어보려고 말라를 쥐고 만트라도 외워보고요. 집중도 해보려고 하고 누워서 병원에서.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점점 소변을 보는 빈도나 아니면 조절이 약간 불편해진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감각 이상이 오는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을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생애 처음으로 수술대에 올라서 수술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내 수련에 뭐가 잘못되었구나. 나를 괴롭힌 게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 수련도 돌아보게 됐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가에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요가가 있다. 그런데 100가지의 요가가 있는데 왜 저는 저의 몸을 괴롭히는 그 요가에 집착을 했을까요? 당시에 저는 특정한 시퀀스를 반복하는 그런 장르의 요가 수련에 심취해 있었는데요.
저는 남보다 팔다리가 짧고 또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가 수련자들보다 팔도 좀 두꺼운 편이고 몸도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비틀기를 하는 동작이나 혹은 조금 몸을 많이 꼬는 동작이나 이런 동작은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양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손을 맞잡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남들이 하는 것보다 좀 몸이 덜 동그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앞서서 얘기했던 다른 그런 수련자분들처럼 나하고 친한 요가 선생님은 오늘 이 시퀀스에서 이 자세까지 했다더라. 와, 제주에 있는 굉장히 움직임이 좋은 남자 요가 선생님은 물구나물 서서 틱톡이라고 하는 넘어가고 돌아오고 하는 굉장히 고난도 동작을 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도 남자 요가 강사인데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에 완전히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동요가 아니라 거의 마음의 이 집착이라는 마음의 쓰나미에 거의 휩쓸려 간 거죠. 그러면서 제 허리가 분명 신호를 보냈거든요. 왼쪽 엉덩이에 쿡쿡쿡 쑤시는 느낌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다든지, 수련을 조금 과하게 척추를 많이 젖히거나 비틀고 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조금 느낌이 안 좋았다든지. 근데 그때마다 나는 무거운 무게를 들고 격투기도 훈련했던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아, 이거 견딜 수 있어, 이 정도 근육통은 당연히 있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서 제 수업에 오는 학생들한테는 몸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몸이 아프다고 얘기하면 쉬어가야 돼요, 굉장히 모순된 행동을 한 거죠. 왜냐? 제 마음의 쓰나미는 제 몸을 돌아볼 여력을 주지 않았거든요. 외부로 보이는 제 모습만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허리는 완전히 미리 수술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었던 상태에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로 악화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만약 그때 제가 외부에 남들이 하는 요가의 기준을 맞추지 않고 100가지 요가 중에 하나인 내 몸이 말하고 내 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요가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지금 올려드린 사진을 보시면 똑같이 앉아서 좌선을 할 때도 사람마다 다양하게 앉는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던 것, 아시는 것처럼 가부좌를 틀 수도 있고요. 가부좌를 틀 때 고관절이, 내 골반이 조금 불편하다면 엉덩이 아래에 담요나 혹은 수건을 깔아서 엉덩이를 높여서 앉을 수도 있고요. 또 가부좌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자분들이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무릎 꿇고 앉는 자세가 편하신 분들은 무릎을 꿇고 앉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무릎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죠. 즉, 똑같은 동작을 시도하더라도 그것이 보여지는 모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동작을 하는 취지, 그 동작에서 얻고자 하는 것, 배우고자 하는 것, 느끼고자 하는 것이 같다면 다른 사람과 같은 동작을 한다고도 할 수 있죠.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하든 누워서 호흡을 집중해 보든 혹은 가부좌를 틀고 연화좌를 틀고 앉아서 명상을 하든 내가 명상을 시도함으로써 마음의 동요에 휩쓸리지 않고 의식을 나한테로 가져오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면 모두 다 명상이 될 수 있죠. 제 아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꼭 고고하게 앉아 있어야만 명상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요. 각자의 요가라고 저는 그래서 제 요가 에세이를 명명했었거든요. 왜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떠한 요가 동작, 아니면 어떠한 요가 시퀀스, 아니면 어떠한 요가 장르, 이거 하나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 맞는 수련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요가 수트라에서
앞서서 얘기했던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에서는 아사나를 이야기할 때 사실 많은 아사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런 좌법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요가 동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경전은 그 뒤에 나온 하타요가 프라디피카라는 경전입니다. 거기서도 요가 동작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온라인이나 많은 미디어에서 보는 그러한 화려한 동작이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동작들은 후대에 오면서 많이 개발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자극 속에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이미 마음을 따라서 몸도 요동을 치다 보니 이 몸부터 미치광이처럼 날뛰는 원숭이, 천방지축 제반려견 백곰이처럼 통제되지 않은 몸부터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사용하는 수련들이 더 많이 발전한 겁니다. 그것이 현대사회의 속성과 맞아 떨어져서 요가 비즈니스가 되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요가의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각자의 요가. 지금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하고 의식을 나한테 가져옴으로써 내 일상에 변화를 만들고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마치 낙수가 똑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끊겨지며 집중하던 것을 기름이 연달아 쭉 미끄러지듯이 흐르는 집중의 연속, 명상 상태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의 일부로서 요가 동작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 거죠. 목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의식이 외부로 향하면서요. 각자의 요가가 아니라 하나의 요가에 나를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 요가를 하고 있지만 요가를 하지 않는 모습이 되었고, 요가를 하고 있지만 요가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괴로워하게 되더라고요. 제 어머니는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시고 지금은 이제 자식들이 다 결혼해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또 모시고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지금은 시간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절에 가셔서 봉사를 하십니다.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행사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접대하거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제 좀 여행도 다니고 놀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 하세요?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난 이게 즐거워. 그게 즐거워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잖아. 그러면서 나도 나한테 집중할 수 있고 편안해.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불교 경전을 읽으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세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몰라. 그냥 읽는 거야. 좋은 소리니까. 근데 실제로 만트라는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범어는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소리의 울림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명상을 하는 건데 어머니는 그거를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화를 정말 안 내세요. 오히려 화는 요가를 한다고 하는 제가 더 많이 냅니다. 아, 요가가 매트 위에서 하는 게 아니구나. 일상에서 하는 거구나. 조금 다른 비유를 사례를 또 하나 소개하면요. 제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열심히 수련을 했던 그 요가 장르에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제자 중에는 사고로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사실 일반적인 요가 동작이 정말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수련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요가 모양이 달라도 상관없다는 거를. 자기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게 자기의 요가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제 요가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탄가 빈야사 요가라는 수행 체계가 있는데, 수행의 장르가 있는데, 이 요가는 시퀀스의 레벨이 있어요. 비기너 레벨이 있고 어드밴스 레벨이 있고 어드밴스 레벨도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구전되어 내려오는, 전래되어 내려오는 장르의 어떤 그 시퀀스의 단계는 6단계까지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거를 수련하는 사람은 지금 계승자인 샤라 조이스 선생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재미난 건 7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준 요가 선생님이 7번째 단계가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니, 1단계도 겨우 하는데 7번째 단계는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그때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너희들 중에 이미 7번째 단계 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뉴욕에서 오신 미국인이었거든요.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때 그 선생님이 웃으면서 7번째 단계는 육아야. 왜냐? 육아는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고 무언가에 헌신하고 나를 비우고 희생하는 거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수행한다고 생각했던 요가는 정말 작은 일부구나. 삶을 관통하는 요가는 어쩌면 나는 평생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내 어머니는 나보다 더 앞선 어떤 깊이의 요가를 실천하고 계셨구나. 제 어머니는 저한테 요가하면 좋지, 스트레칭 되고,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보다 더 깊은 요가를 하시는 거였어요. 아, 요가의 정의를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각자의 요가를 그때 저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 문제의식을 각자의 요가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시도해요. 제 요가가 저의 삶에 변화를 주는 요가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여전히 저는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소셜미디어를 보다가 굉장히 멋진 동작이 완성된 사진을 올린 어떤 포스팅을 보면 저도 가끔씩 불안해요. 여전히. 나 요가 강사인데 아직 저거 안 되는데. 아내와 외식을 해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는 날이면 아, 나 요가 수련자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또는 회원과의 갈등에서 다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모르게 욱할 때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여전히 저도 마음의 동요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성될 수 없지만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과정 자체가 결국 수련이고 수행이다. 저는 그래서 이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제 상태를 수용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실수할 수 있고 제 아사나가 불완전할 수 있으며 제 아사나가 다른 사람의 아사나와 모양이 다를 수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요가가 틀린 게 아니고 내 삶에서 필요한 요가는 어떠한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시도하는 연습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내 마음이 동요가 일어날 때 어떠한 행위에도 집중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숨 쉬는지 돌아보고 그 숨 쉬는 행위에 남아있는 긴장을 인지하고 내려놓는 연습들을 일상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잘 되진 않아요. 얼마 전에도 아내하고 다투고 나서 아내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빠가 무슨 요가를 한다고 하냐? 그렇게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이 무슨 요가를 한다고 하냐? 여전히 저는 그런 평가를 받는 수련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이야기를
제 삶에 실천하기 전과 실천하기 시작한 후는 많이 달라졌어요. 아주 작은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잠깐 저는 제 삶에 쉼표를 찍어볼 수 있고요. 저를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외부로 향하는 의식들이 호흡을 통해서든 요가 수련을 통해서든 저 자신한테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과했구나. 아,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반성과 성찰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남이 나한테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의식의 흐름의 방향이 바뀌면서요. 그러면서 전보다 차분한 시간이 길어졌고 화내지 않는 시간이 조금은 길어지더라고요. 그 좋아하던 술도 조금씩 적게 마시게 되고 어떤 때는 돈을 조금 덜 벌게 되는 달도 있잖아요. 혹은 돈이 많이 나가는 날도 있고요. 그런 것에 덜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한 번쯤 내 의식의 방향을 나한테로 돌려보는 겁니다. 외부에서 쏟아지는 모든 자극에 일일이 반응하기 전에 내 마음이 던져주는 많은 질문들, 생각들, 의문들, 고민들에 반응하기 전에 거기에 대답을 찾기 전에 한번 그냥 숨 한 번 쉬어보세요. 숨 한 번 깊게 마시고 내쉬고 그때 내가 숨 쉴 때 어디가 움직이는지 혹시 너무 긴장돼서 어깨를 들썩이고 있진 않은지 그런 거에 의식을 잠깐만 두기 시작해도 동요하던 마음이 잠깐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 마음이란 천방지축 강아지에게 호흡이란 집중의 대상을 주었거든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점점이 모여서 선을 만들고 그 선들이 이어져서 면을 만들고 그 면이 모여서 우리의 일상을 채울 수 있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경험해 오고 있고 경험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변화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 짧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에피소드에 관한 건 제 책 각자의 요가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고 또 제 블로그나 아니면 제 인스타그램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많은 요가 경전이나 아니면 요가 에세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깨닫고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시간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숨 쉬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